자, 파도를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없으셨다면 김선생 경제TV도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저 김선생 역시도 이 파도를 3년간 끌고 오면서 희노애락, 산전수전, 그리고 심지어 구글 계정 해킹까지 당하면서 채널 자체가 사라졌었으니까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극복해 가면서 지금까지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념과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영상에 또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남겨주신 분들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김선생 경제TV도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거짓 없는 분석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참 최근에 좀 자주 등장하죠. 죄송하게도 오늘도 제가 이겼습니다. 오늘은 더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종가를 적중시켰고요. 이러니까 파두는 김선생이고 김선생은 미친 사람이다. 제가 썸네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자주 이제 대화하시는 선생님인데요. 오늘 오전에 또 저한테 오늘 종가를 예측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 주가를 사실상 맞추는 사람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10월에나 인기 주식이 될 듯 하다 이런 말씀을 또 이제 하셨는데 오전에 사실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죠. 주가가. 그죠? 어제 오른 거 뭐 다 반납하는 거 아니냐. 오늘 내일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그리고 2분기 GDP 발표 동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죠? 잘 나와도 문제고 잘 못 나와도 문제고 앞으로 가이던스 예측치 잘 나와도 문제고 또 안 나와도 문제고 막 이렇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리고 내일 한국이 오전 10시에 또 금리 결정합니다. 집중이 되어 있는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 뭐 63,000원대에서 내일 7만원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오전장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 오늘도 역시나 사실상 거래량이 너무 붙지를 않아서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의 눈치 보는 것도 참 지겨워요. 그죠? 한국 시장에 대한 뷰 자체가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심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심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관심도가 높은 기업과 종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거래량이 폭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래량이 폭발하면 그만큼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오죽하면 개미들은 원래 거꾸로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그 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우 이론. 그냥 약세장 말씀 안 드리고 강세장만 오전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세장 속에서 일반 대중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뭐 1, 2, 3단계 이렇게 있고 이제 전문 투자자, 전문가라고 그냥 하면 되죠.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은 요 1단계, 2단계에서는 공포를 계속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전문가들은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1단계, 2단계 요때. 그죠? 근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요 3단계 상승하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전문가들은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강세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꼭대기에서 물리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인 겁니다. 이걸 다우 이론이라고 하고 강세장과 약세장에서 이제 그런 이런 이론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도 어찌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나 올라가나 막 무서워하다가 씨 올라가나 보다 하면서 매수했더니 전문가들은 매도하더라.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뭐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오후쯤 들어가서 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할 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후에 또 종가를 제시하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가를 맞추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카톡 조작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실제로 뭐 저한테 오셔서 카톡 보여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카카오톡 열기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자, 항상 이 시간 되면은 이 선생님께서 항상 종가를 제시하세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뭐 재미삼아 이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러면은 예상을 해 볼까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약 후강으로 가게 되면은 66,200원, 전약 보합으로 갈 시에는 63,200원, 전약 회복으로 갈 시에는 64,200원 마감을 오전에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63,700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평균으로 가십니까? 말씀 또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남자는 하나다. 역시 상남자셔요. 그죠? 선택하기가 애매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모든 가능성을 이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능성의 흐름을 이제 본 거고 약속의 2시에 다시 선택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약 보합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좀 힘에 부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전략 보합 예상까지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62,800원이 관건이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렸느냐 최종가 이제 62,500원을 이제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시 반까지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또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오늘의 이제 이 고점과 저점의 포준 편차 그래서 이제 63,000원 요 라인을 딱 그어놓고 사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중간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3,000원 선 딱 그어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 반 조금 넘어서 자 2시 40분에 62,600원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보이죠? 그죠? 이거 편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입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시간 보이시죠? 밑에 지금 채팅창 입력하는 거? 그죠? 이거 실제예요, 실제.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3시 18분에 62,700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100원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야, 오늘 종가 와, 어떻게 됐어요? 62,6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원 차이로 선생님께서는 62,500원 예상하셨고 저는 62,600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제가 오늘 또 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이기네요. 그쵸? 요거는 끄도록 할게요. 이거 닫기 보이시죠? 이거 절대로 이거 조작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실제. 닫기 누를게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62,600원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름이죠? 소름. 그죠? 오늘 댓글은 소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름. 종가를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물론 네. 운도 90% 따라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그죠? 그만큼 파도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실상 전 세계 유일무이하다. 김 선생이. 안 그렇습니까?
유일무이 김 선생. 그죠? 그래서 항상 파두는 김 선생이 진심이고 김 선생은 그냥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종가까지 맞추는데 이거 반박 불가 아니에요? 팩트잖아요. 저는 팩트 아니면 여러분들께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거짓된 자료나 허황된 자료, 조작된 자료에 속지 마셔라.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제가 거짓 자료,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다시 열어볼까요? 카카오톡? 이분? 바로 열리죠? 그죠? 닫기 누르면 바로 닫아집니다. 절대 조작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으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매매 동향 보게 되면은 뭐 많진 않지만 거래량이 20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만큼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투신에서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뭐 볼 필요 없죠? 외국인 계속 그래도 사 모으고 있는 연속성이 나와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담는 모습이 나왔네요. 오늘 공매도 비중을 한번 봐야겠죠 또? 0142 2.82%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매매 비중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 대비했을 때 이 정도면은 적은 거는 아니다. 그쵸? 이런 부분이고 어제 대차 잔고가 또 늘었잖아요. 그죠? 오늘 또 재차 늘어났을 것이냐 감소했을 것이냐 한번 또 내일 살펴볼게요. 이거는 오늘 밤에도 보고 이제 올려드릴 수 있지만 저도 밤에는 좀 쉴게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중요한 거 있으면 또 자료 준비도 하고 오늘 저녁에 또 PC 발표도 있고 중요한 게 또 줄줄이기 때문에 또 확인해서 바로 또 자료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도 바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요거 PC 요거 발표 있고 2분기 GDP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우리나라 또 금리 결정하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금리 인상 기조로 갈 것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상황이고 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좁아지고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또 약세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파도의 전체적인 또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우리가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삼성전자 어제 매수 진행해서 오늘 오후에 대응법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26만 5천 원 이상 올라가면 짧게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하셔라. 왜? 6% 이상 수익이니까. 그죠? 확인하신 분들은 분명히 따봉 누르셨고 분명히 매도 걸렸습니다. 그죠? 26만 6,5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6% 이상 또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수익 확률 지금 100%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7월은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8월은 그래도 네, 괜찮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급등하는 종목들, 뭐 테마주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서 박살나 버리면 그냥 원금 박살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사실상 네, 저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치 투자. 이게 이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테마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급등 테마 뭐 많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만 잘못 잡으면 그냥 또 끝장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도 열심히 하지만 채널 운영 역시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채널에 꼭 입장하시고요. 채널 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못 사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종목 분석 요청하시는 거 이것도 좀 많이 이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익명으로 요청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실명을 노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댓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 희망 종목을 익명으로 요청하실 수 있는 채널 링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는 링크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뭐 늘 눌러주셔야 되는 거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정신 없어요. 이제 벌써 파트 네 번째까지 지금 촬영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파트 5, 파트 6, 7, 8, 9, 10, 5, 6, 7, 8, 9, 10. 네, 6개 파트가 남았네요. 온라인 강의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파두가 SSD 컨트롤러가 주력 사업이다, 주력 매출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SSD 컨트롤러가 그럼 도대체 뭔데? 그죠? 이거를 사실상 알아야죠. 파두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그냥 갑자기 좀 들어서 열심히 또 조사를 했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픈 AI 소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그 HBM도 그냥 완성된 HBM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HBM도 커스터머 시킨다. 커스토머 하면은 고객이잖아요. 그죠? 커스토머, 수요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커스터머 시킨다.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HBM. 아직 뭐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로드맵을 또 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뜻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이제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요구사항이 많구나. 맞춤형을 원하는구나. 자체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HBM도 맞춤형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픈 AI가 자체 칩 할라피뇨의 성능을 공개했대요. 근데 이게 무려 베라루빈의 출력 토큰 처리량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메가와트당. 그죠? 총 비용 대비 성능. 루빈과 유사하대요. TSMC의 뭐 3나노급 선당 공정이 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고전력 뭐 AI 가속기, 그리고 HBM 6세대죠, 요게. 그리고 15.4 테라바이트 퍼 세크. 대역폭당 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데이터 뭐 전송량 뭐 요 부분을 이제 표기하는 거죠. 초당 15.4 테라바이트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메가바이트 그리고 기가바이트 그 다음이 테라바이트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 순서만 이해하시면은 테라바이트가 굉장히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테라바이트 다음이 아마 헥사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타인가?
페타바이트 다음이 핵상가 그럴 거예요. 단계가 요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보통 이제 영화 한 편이 좀 용량 작은 게 보통 한 2, 3기가 정도 되거든요. 2, 3기가바이트. 우리가 이제 갤럭시 S24 제일 용량 낮은 게 256기가바이트잖아요. 제일 큰 게 이제 뭐 1테라바이트. 지금 갤럭시 Z 폴드 8 이렇게 나왔는데 용량 제일 낮은 게 요거, 제일 높은 게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4테라바이트 퍼 세컨드인데 초당 요 정도면은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 샘플 성능인데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에게 위협이 돼요? 엔비디아한테 위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결국은 경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수요가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겠습니까? 메모리의 수요는 꺾일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메모리 대역폭, 전력 효율,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연산 성능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메모리 대역폭, 전력 효율 이런 부분들은 경쟁이다라는 거예요. 경쟁. 그죠? HBM4 선단 공정, 패키징 수요 확대, 메모리 파운드리 산업 다 결국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경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 만들려고. 메모리의 수요가 꺾일 수가 없는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인데 뭐 제 의견이 100%는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만 딱딱딱 보여드릴게요. SSD 컨트롤러가 그럼 뭐냐? 호스트와 낸드를 연결하는 SSD 두뇌다. 이거는 늘 말씀드렸던 거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성능, 안정성,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호스트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낸드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핵심 반도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단순한 데이터 전달이 아니라 주소 변환, 오류 정정, 수명 관리, 전력 관리, 보안 기능까지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컨트롤러가. 그죠? 같은 랜드를 사용하더라도 컨트롤러와 펌웨어 수준에 따라서 성능, 지연 시간, 내구성 자체가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SSD 컨트롤러는 SSD의 속도와 안전성을 좌우하는 두뇌다. 우리가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해도 뭐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뇌가 사실상 뇌사 상태에 있으면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네, 두뇌가 굉장히 중요하다. ESSD에서는 QoS, 초당 뭐 이제 처리 속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테일 레이턴시, 전력 효율. 특히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컨트롤러 경쟁력은 칩 설계, 펌웨어 최적화가 함께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후 페이지에서 아키텍처, FTL, ECC, 에이직 설계, 고객 인증 순으로 학습한다라고 합니다. 호스트가 명령을 입력하면 컨트롤러가 명령을 해석하고 낸드 쪽으로 읽기 쓰기를 제어하고 오류를 정정하고 수명 관리, 전력 효율 같이 관리하면서 성능과 안전성을 최적화하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SD 컨트롤러가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키텍처는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 호스트 인터페이스, CPU, DMA, DRAM, ECC, 낸드, 파이가 데이터 경로와 병렬 처리 성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3계층으로 구성된대요. 3계층으로 요렇게 그래서 호스트 측은 요게 이제 규격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속도로. 그래서 내부는 CPU, 뭐 DMA, SRAM, DRAM 요거까지 해서 채널 구조로 연결되고 채널 수, 데이터 경로폭, 펌웨어 구조가 대역폭 지연 시간, 전력 효율을 함께 결정한다. 설계 흐름은 이렇게 된대요. 제품의 요구사항을 정의해서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내부 엔진을 구성하고 낸드 채널을 배치시켜서 아키텍처를 확정한다라는 거죠. 아키텍처가 이제 설계라는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요게 서버와 SSD를 연결하는 출입구 역할을 하고, CPU와 DMA는 명령 처리와 데이터 이동의 효율을 좌우하고요. D램, SRAM은 주소 매핑, 버퍼 성능이 중요하고, ECC, LDPC 보안 전력 관리 엔진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낸드파이와 채널 설계가 병렬 처리 성능, 확장성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SD 컨트롤러의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나타내 봤더니 요렇게 된다라고 해요. 요렇게.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요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병렬 처리를 최적화하더라.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낸드 쪽으로. 그죠? 이렇게 채널 이렇게 병렬로 해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핵심은 요거래요. FTL 펌웨어. 요게 이제 그 주소 변환인가? 아까 앞에 나왔죠? FTL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나? 주소 변환 맞죠? 네, 주소 변환 FTL 기억하시고, 자, SSD는 호스트가 논리 주소를 바로 낸드에 쓰지 못하면서 이제 FTL이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한다고 해요. 읽기 쓰기 단위와 삭제 단위가 달라서 기존 데이터를 바로 덮어쓸 수 없다. 따라서 펌웨어가 가비지 컬렉션, 가비지 하면 이제 쓰레기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를 골라내고 웨어 레벨링, 배드 블럭 매니지먼트, 스케줄링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같은 컨트롤러 칩이라도 펌웨어 최적화 수준에 따라서 성능, 지연 시간, 내구성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컨트롤러 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펌웨어 최적화 수준, 그러니까 펌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도는 요거까지도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FTL은 요 주소 변환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SSD의 주소 관리 시스템, 가비지 컬렉션. 이거는 유효 데이터를 이동한 뒤에 블록을 비워서 재사용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지워버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웨어 레벨링은 특정 블록에 쓰기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배드 블록 매니지먼트는 불량 블록 관리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인다. 데이터 센터 기업용 SSD에서는 QoS와 테일 레이턴시를 좌우한다. 초당 처리 속도 이런 부분들의 성능에 있어서 좌우한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냥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SD 성능 자체를 좌우하는 게 또 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도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SSD의 이 진짜 경쟁력은 이 부분에서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늘 강조 드렸지만 고성능 부분도 있지만 전력 관리, 그죠? 최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지속 성능, 그리고 낮은 지연 시간,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안정적으로 가야죠. 속도가 빨리 나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면 지속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어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QoS가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뒤쪽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낸드 고호 집적화가 진행될수록 읽기 오류가 증가한대요. 그래서 ECC, LDPC의 중요성이 커진다. 어찌됐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QoS와 테일 레이턴시 관리는 서버 체감 성능, 고객 인증에 직접 연결된다. 전력 관리, 발열 제어. 이거 핵심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성능 유지와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다. 그쵸? 여기 보면은 ECC, 읽기 오류를 검출하고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본 기술이다. LDPC는 TLC, QLC 기반 고용량 SSD. 요것도 이제 자주 봤던 단어잖아요. 트리플 레벨 셀, 그리고 앞으로 쿼드 레벨 셀.
그죠? 이 기반으로 하는 고용량 SSD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고용량이니까 기업용 SSD에서 사실상 필수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oS는 평균 속도보다 일정한 성능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그죠? 테일 레이턴시 순간적인 응답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센터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것들을 전부 해내고 있는 것이 어디다? 파두라는 거예요. 어렵게 이해하실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력 효율이 낮으면 당연히 발열 증가, 스로틀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력 효율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oS가 그 지연 시간 뭐 이런 건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일정한 응답성 QoS 뒤쪽에서 단어 내용은 다시 확인할게요. 정리해 놓은 게 또 따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설계에서 실제 반도체까지 나오는 게 설계 완료인 것이지 제품 개발 완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테슬라 쪽 그 AI 칩 이거 5 요거 해가지고 테이프 아웃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설계 완료, 제품 개발 완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냥 참 복잡하죠. 이거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네. 지금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키텍처 정의부터 시켜서 설계하고 이제 뭐 베리피케이션, 뭐 오류 시나리오, 타임아웃 시나리오 여러 가지 이제 요런 시나리오들을 다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거치고 검증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피지컬 디자인 이렇게 한대요.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하고 나서 테이프 아웃 이게 이제 설계 완료인 거잖아요. 설계 완료. 그래서 이상 없이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어디다가 맡겨요? TSMC 여기다 맡기는 거잖아요. 위탁 생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샌디스크나 A데이터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칩이 나온 뒤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성능, 안정성 요게 이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고객사가 확보가 된 거예요. 이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고객사를 확보를 하는 거고 고객사에서도 수주를 주는 것이고 파두도 주문을 받아서 위탁 생산을 맡기고 제작이 돼서 공급이 되는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이렇게만 봐도 와 진짜 어렵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리콘 검증부터 SSD 완제품 개발까지의 결국 핵심 흐름은 요 부분이에요.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고 요렇게 넘어가서 완제품 해서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여기까지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검증을 못 받았다.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거 이렇게까지 오는데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 난이도를 거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최종 여기서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의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그쵸? 그럼 우리 파두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까? 그렇지 못한 기업입니까? 기술 경쟁력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 완료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객 인증이 마지막 관문이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잭팟이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FDA 승인으로 가야 돼요. 식약처 승인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잭팟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병원 의원급에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돼요. 처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사들이 인증을 한 것이고 환자들이 효능을 입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업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면역 항암제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면역 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예요. 독보적 1위입니다. 독보적 1위.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이제 BMS의 옵디보 그리고 로슈의 티센트릭 그리고 이제 뭐 여보이나 뭐 임핀지 이런 면역 항암제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키트루다가 그냥 독보적 1위예요. 독보적 1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약바이오랑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죠. 개발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나오냐? 아니죠. 고객 인증이 되어야 주문을 받을 것이고 주문을 받아야 제조를 할 거 아니에요. 제조가 돼야 공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되어야 대금을 지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어려운 것들, 이 어려운 공정 과정들을 전부 다 해냈고 인증까지도 이미 다 성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23년도에는 최악을 겪었습니다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올해 흑자로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이 역사를 함께 해 오셨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성장해야겠죠. 내년은 더욱 좋은 매출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무 구조 역시도 점점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죠, 사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재무 구조 좋아져야 돼요. 당연히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져서 나중에 정말 언젠가는 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업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자사주도 지금 뭐 8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사주도 막 조금 더 매입하고 여력되면 나중에 또 뭐 소각도 하고 그죠? 주주에게 또 배당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당 순 자산 가치 역시도 점점 더 올라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8년에 이제 그 스톡 옵션 임직원 그 행사 가격이 제 기억으로 10만 3천 얼마인데 요때 이 가격보다 낮으면 이거 행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시장가에 사는 게 더 이득인데? 그쵸? 적어도 이 기간 전에는 이 주가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또 약세장 말씀을 드려야겠네. 너무 이론적인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약세장에 따르면 강세장이랑 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일반 대중들은 1, 2, 3단계가 있으면 약세장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매도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거꾸로 간다라는 거예요. 강세장에서
세 번째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약세장에서는 거꾸로 매도를 해요. 이 단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약세장의 끝에서 매수를 하는 건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이해되시죠? 강세장은 거꾸로예요. 강세장은. 강세장은 계속 쫄아 있다가 거의 3단계 강세장의 끝에서 개인들은 매수를 하니까 항상 결과는 손실이더라.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 한번 쳐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 다우 이론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이때 사실상 전문가들은 요때 반대로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강세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때 계속 전문가들은 약세장에서 매도하다가 약세장의 끝에서 다시 이제 매수한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약세장에서 매수. 또 떨어지나 보다 매수. 와, 안 되겠다. 매도.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거꾸로. 이론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론상. 이론상으로는 너무 쉽죠. 근데 항상 주식시장 투자라고 하는 것이 늘 이론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방송 찍어서 진실을 전달드리고 진정성을 항상 보여드리는 것 외에는 뭐 사실상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쵸? 네, 항상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짜 소름이 돋긴 했어요. 정확하게 62,600원. 물론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2시 40분에 이제 예측을 최종적으로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쵸?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저도 계속 대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저항을 이제 본 부분이 있었고 이제 요거는 사실상 전약 이제 전약 회복으로 이제 본 거고 회복으로 본 거고 전약 보합으로 본 게 이제 요겁니다. 전약 보합. 전약 보합에서 조금 더 약하게 본 거,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렇게 제가 설정을 한 거고 사실 이제 전약 후 강으로 보게 되면은 요 추세 근처까지 뚫어내는 거까지 사실 좀 생각을 해서 요 라인까지 지켜보고 66,200원 요렇게 이제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오후 장까지 지켜보다가 아 오늘은 어렵겠다 생각하고 요렇게 잡았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을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시간에서 또 빠지긴 하네요. 그죠? 시간에는 사실상 저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오늘 골드만삭스 또 창구에서 순매수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진짜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참 믿음이 가죠. 그죠? 제일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뭐 계속 매수한다 이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한 겁니다. JP모건도 좀 들어오긴 하는데 JP모건이랑 모건스탠리는 저는 별로 이제 얘네는 약간 좀 이게 단타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창구라서 저는 별로 이렇게 보진 않아요. 골드만삭스를 좀 더 중요하게 보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네요. 그쵸?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소름이 돋았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뭐 주가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소름 돋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5시 36분이네요. 영상 마무리하고 얼른 또 영상 업로드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주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이네요. 그쵸? 오늘 저녁에 중요한 거 또 이제 발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PC 요거 발표되는 대로 9시 반 발표니까 제가 한 9시 한 40분에서 45분 사이 정도가 되면은 결과와 함께 분석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바로 채널에 공유를 또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니까 내일 오전에 일찍 정리를 해서 또 공유를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참고하실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흐름이 좋은 적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꼭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좋은 내용들 꼭 함께 하시고 수익은 또 덤으로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